우리가 꼭 알아야 할 나라밖 외신 소식을 전하는 BK 뉴스입니다. OECD에서 수석 경제학자를 역임하고 뉴욕 연방준비은행에서 국제경제학자였으며 미 콜롬비아 비즈니스 스쿨에서 경제학을 가르친 세계경제와 지정학 및 투자 전략에 권위 있는 분석가 마이클 이바노비치의 눈에도 한국과 중국, 일본의 문제는 해결하기 어렵다는 결론이 나온 모양입니다. 미국의 CNBC에서 마이클 이바노비치의 칼럼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한중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비즈니스를 통한 관계 회복을 시도하지만 삼국 간의 깊은 상처를 치유하진 못할 것이라며 그 중심에 일본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상상할 수 없는 전쟁 잔혹 행위와 일제강점기 식민 통치로 얽혀 수십 년 동안 분열되어 있던 아시아의 3대 경제국가인 한중일 3국 정부의 수장들이 자유무역 협상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약속했다는 필자는 2018년 기준 세계 경제의 4분의 1을 차지하고 7천억 달러 이상의 무역 거래를 기록한 이 국가들 간의 약속은 존경할 만한 평화와 번영의 비전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러나 한중일 회담에서의 친밀함에도 불구하고 3국의 지도자들이 앞으로 나아가는 길에는 고통스러운 상처와 굴욕, 그리고 같은 역사에 대한 서로 다른 해석들을 시간과 실용주의, 그리고 부의 창출을 통해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잘못된 생각이 장애물로 남아있다고 이야기하는데요. 그리고 일본이 이 모든 어려움의 중심에 있다는 필자는 중국은 일본의 2차 세계대전 참전자들에 의해 희생된 순교자들을 계속해서 추모하고 있고, 한국에서는 일본 식민 지배에 의한 자국민의 노예화의 문제가 불거지는 가운데 일본은 전쟁 배상금 지급을 지속적으로 거부하고 있다며 일본이 한국과 중국에 저지른 만행들이 한중일 3국의 관계 회복에 걸림돌이라 지적합니다. 그리고 필자는 그것 외에도 한국과 중국은 일본과 각각 영유권 문제로 분쟁이 있으며 이 세 나라는 이 문제들을 그들의 주권과 영토 보전에 대한 중대한 원칙의 문제로 삼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허나 이런 3국 간의 주기적인 분쟁에도 불구하고 실용주의는 일본이 수출을 통해 부유한 경제를 유지할 수 있게 해주었다는 부분을 언급한 필자는 일본은 자신의 가장 큰 무역 상대국인 중국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절실하면서도 현재 일본이 관리하고 있는 동중국해의 센카쿠 열도에 대한 영토 주장을 포기하도록 중국 측에 요구하고 있고, 심지어 일본은 여기에 더해 홍콩, 신장 위구르 지역의 인권 문제도 중국에 제기하고 있다고 이야기하는데요. 예상대로 중국은 이러한 일본의 요구가 내정 간섭이라는 것을 상기시킨 상황인데 4월 중국 시진핑이 일본 방문을 앞두고 있어 더 이상 불길한 상황은 생각할 수 없다는 필자는 이러한 문제들로 인해 1,440억 달러에 이르는 일본의 대중국 수출액이 위협을 당하고 있는 상황이며 이는 일본 전체 상품 판매량의 거의 5분의 1을 차지하는 수치이기에 대외 수요 감소와 미국 무역에 대한 흑자가 크게 줄어들 상황에 직면한 수출 주도형 국가인 일본에게는 중요한 이슈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일본의 한국과의 관계는 중국처럼 민감한 안보적 차원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35년간의 일제강점기에 의해 망가진 것이라 설명하는데요. 우리 대법원 강제징용 판결에 대해 일본은 이미 해결된 것이라 주장하면서 배상을 거부한 것이 최근의 문제라고 이야기하는 필자는 관계 악화가 한국의 일본 불매운동을 불러일으켜 일본의 한국 수출이 11.6%나 급감했으며 아직 그 어떤 문제도 금방 해결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무역 악화는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무역과 금융에 있어서 중국이 한국과 일본을 필요로 하는 것보다는 한국과 일본이 중국을 더 필요로 하며 지난해 한국과 일본에 대한 중국의 수출만 보아도 중국이 미국에 수출한 것의 절반에 불과하고 중국이 유럽연합에 수출한 것에는 3분의 2도 되지 않았는데 중국이 왜 굳이 두 동북아시아 이웃 국가와의 자유무역과 더 나은 관계를 추진하는가라는 질문을 던지는 필자는 중국이 원하는 것은 바로 한국, 일본과 긴밀한 정치적 관계를 구축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허나 이런 중국의 목적은 불가능한 미션으로 보인다며 실존적인 미국과의 동맹에 묶여있는 일본은 그런 종류의 중국과의 관계를 가질 수 없으며 한국의 경우는 안보적인 부분에 있어 미국의 군사력에 의존하여 중국을 막아내고 북한 핵무기로부터 보호받고 있기에 훨씬 더 어렵다고 필자는 주장합니다.
필자의 의견은 한중일 간의 아픈 역사를 실용주의라는 명목으로 커버하려 해도 결국 일본이 저지른 일로 인해 발생한 아픈 역사와 한국과 일본의 대미 관계로 인하여 중국몽은 이뤄지기 힘들 것이라는 분석이었습니다. 다음은 우리 기업들과 관련된 소식으로 이어나가 보겠습니다. 먼저 삼성의 스마트폰이 전 세계적으로 얼마나 많이 팔리는지는 익히 알고 계실 텐데요. 세계 최대 소비시장 중 하나이자 삼성의 가장 강력한 상대의 홈그라운드인 미국에서 삼성의 영향력을 가시적으로 느낄 수 있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IT 전문 매체 슬래시기어는 애플과 삼성이 미국의 이동통신사 매장에서의 판매를 주도한다는 헤드라인의 기사에서 웨이브7 리서치의 보고서를 인용하여 현재 미국의 주요 4대 이동통신사 매장에서 판매하는 대부분의 스마트폰은 애플과 삼성에서 생산되는 제품이며 모토로라와 LG 등의 브랜드는 10% 미만이라고 보도했는데요. 미국의 후불 전화 판매는 미국의 4대 이동통신인 버라이즌, AT&T, T모빌 및 스프린트의 매장에서 대부분 이루어진다는 기사는 12월 버라이즌 매장에서 판매된 휴대폰의 84%가 애플과 삼성 모델이었으며 나머지 통신사들에서는 각각 95%, 91%, 94%의 수치를 나타냈다고 합니다. 이러한 후불 판매 중에서 삼성의 경우 갤럭시 S10이 가장 많이 판매되었고 애플에서는 아이폰 11이 가장 많이 판매된 휴대폰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4대 이동통신 매장에서 가장 많이 팔린 전화는 아이폰 11이었다고 합니다. 갤럭시가 가장 많이 팔렸다면 좋겠으나 무려 그 상대는 현재의 모습의 스마트폰의 트렌드를 이끈 애플이며 하물며 애플의 홈그라운드인 미국 시장에서 이런 경쟁을 하는 것만으로도 대단한 것이라 생각이 드는데요. 똥개도 자기 집 앞에서 반은 먹고 들어간다는데 미국 내에서 애플과 시장을 양분하고 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삼성이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애플은 높은 가격에 고마진 정책임에도 대단한 판매량을 보이고 있고 삼성은 스마트폰을 경쟁하면서 앞선 기술로 아이폰의 부품마저 공급하고 있으니 승자와 패자를 나누기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만 결과적으로 트렌드의 애플과 기술의 삼성의 멋진 대결이라는 생각입니다. 다음 소식은 SF 영화에서나 보던 상상 속 장면을 다가오는 일요일에 실제로 연출하게 될 현대자동차의 소식인데요. 그 소식을 전해드리기에 앞서 최근 현대의 최신 기술이 집약된 제네시스 브랜드에서 고급 SUV 모델인 GV80을 출시하였는데요. 멋진 디자인과 성능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득 찬 다양한 외신들의 보도를 한번 살펴봐야겠죠. 모터 트렌드는 GV80에 대해 렉서스의 RX, BMW X5, 벤츠의 GLE 클래스와 경쟁할 것이라 보도하였으며 이전에 발표한 컨셉트카만큼 인상적인 존재감을 보여준다고 하였고 GM 어소리티는 GV80이 캐딜락의 XT5, XT6와 북미 시장에서 경쟁할 것이라 예상했습니다. 캐나다의 윌즈는 GV80에 대해 GV80은 후륜 구동 플랫폼을 기반으로 하지만 매서운 겨울에 캐나다에서는 사륜 구동을 표준으로 출시될 것을 예상하며 정식 출시를 기대하고 있는 눈치인데요. 이런 제네시스를 독립적인 디비전 브랜드로 잘 성장시키고 있는 현대는 최근 5년간 100조 규모의 투자를 발표하였고 그중 일요일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열리는 CES 국제 가전 전시회에서 새로운 개인용 비행 이동 수단인 PAV 와 이를 통합해 만들어가는 도심형 항공 모빌리티인 UAM에 대한 데모를 공개하겠다고 밝혀 많은 기대를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미디어 가제트는 PAV나 UAM은 기존 기술 분야에서 들어본 적 없는 약어이지만 현대자동차가 이를 바꾸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기사는 현대자동차가 CES 2020을 앞두고 열린 언론 행사에서 인간 중심의 미래 이동성 비전과 미래 도시를 향한 비전을 제시하는 UAM 과정의 일환으로 첫 컨셉트 모델인 PAV를 공개한다고 발표한 내용을 소개하며 도로 혼잡을 완화하고 도시로 출퇴근하는 사람들에게 시간을 절약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기사는 자가운전이 가능한 고도의 맞춤형 이동수단의 개념인 PBV까지 확대되어 단순한 교통수단 이상의 차량을 가능하게 한다면서 PAV의 이착륙 지점과 PBV의 도착 출발 지점인 허브에 두 개의 스마트 이동수단 기기가 함께 모일 것이라는 현대자동차의 비전을 잘 설명해주고 있는데요. 이런 현대자동차의 스마트 모빌리티 솔루션의 데모 컨셉은 라스베가스에서 직접 보지 못하더라도 1월 6일 이후에는 우리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비록 지금은 비전일 뿐이지만 만약 이 부분을 현대가 실제로 구현하여 실용화시킬 수 있다면 우리가 가진 기존의 이동수단이란 개념 자체를 바꾸어버리는 게임 체인저로서의 현대자동차를 보게 될 것인데요. 많은 현실적 제약과 기술적 난제가 존재하겠지만 PAV가 도심을 가르는 SF 영화의 장면을 현실로 만들어줄 현대자동차의 도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BK뉴스였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